저 상주 회장님 젊었을 때 사진이랑 똑같잖아요. 박 실장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장례식장 상주석에 선 젊은 남자의 얼굴. 30년 전 거울 속 제 얼굴이 거기 서 있었거든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영정 사진 속 그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34년 전 분식집 앞에서 저를 보며 웃던 그 모습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3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옆자리는 차가웠어요. 5년 전부터 아내는 건너편 방을 쓰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잠버릇이 불편하다고 했고, 다음엔 코골이가 심하다고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240평짜리 집에 사람이 넷이나 살고 있었어요. 저, 아내, 가사도우미 2분. 그런데 아침 식탁에 앉으면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아들 현우는 3년 전에 분가했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긴 했어요. 대부분 회사 이야기였고 끊기 전에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고마우면서도 끊고 나면 더 허전했어요. 65년을 살았습니다. 재벌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잘 잤어요? 라고 물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혼자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박 실장한테서 전화가 온 건 7시 반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라 용건이 있으면 보통 문자를 보내는데 그날은 전화였어요. 그것도 아침부터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른 시간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춘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서연 씨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윤서연. 34년 동안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이름이었어요. 숟가락을 놓은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밥풀이 손가락 사이에서 떨어지는 게 보였는데 그걸 주울 생각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윤서연 씨입니다. 췌장암 투병 끝에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34년이었어요. 그 사람이 돈 봉투를 받고 사라진 날부터 저는 한 번도 그 이름을 찾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했다고 믿었거든요. 돈이 목적이었던 여자를 왜 찾겠습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34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배신한 여자의 부고를 듣는데 가슴이 이렇게 아플 이유가 없잖아요. 분노해야 정상인데 분노는 오지 않고 목이 메었어요. 34년 동안 단단히 잠가놨던 문이 갑자기 덜컥 열린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이 어딥니까? 춘천입니다. 회장님, 설마 직접? 주소 보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니까 34년 전이 떠올랐어요. 지방 출장길에 들른 작은 분식집, 떡볶이 냄비 앞에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웃던 여자. 그때 서연 씨 나이가 28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맛있네요. 사장님이라뇨. 이모라고 부르세요. 이모라고 하기엔 너무 젊으신데요. 서연 씨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명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어요.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데 거실 끝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아침에 어디 가요? 조문 갈 데가 있어요. 누구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옛날 알던 사람이요.
아내가 거실 끝에서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등 뒤로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옛날 사람 장례식에 회장이 직접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끈을 묶는 손이 떨렸어요. 아내의 그 말이 왜 그렇게 신경에 거슬렸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걱정이 아니라 경계가 담겨 있었다는 걸. 차 안에서 박 실장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서울에서 춘천까지 1시간 반.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도 말을 걸지 않았고요. 고속도로 위로 11월의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구름이 무거웠습니다. 서연 씨가 떠난 날도 이런 날씨였는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34년 전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거든요. 회장님,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가시겠습니까?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가시겠습니까가 아니라 가셔도 되겠습니까? 같은 뉘앙스였거든요.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의 그 미묘한 떨림을 저는 놓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겼어요. 가야지요. 그게 제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건 9시 반이었어요. 국화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흰 국화 화환 사이로 조문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저는 그 뒤에 섰어요. 재벌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이곳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저 34년 만에 찾아온 늦은 조문객일 뿐이었어요. 상주석이 보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 초반쯤 되었을까요? 검은 상복에 흰 완장. 고개를 숙여 조문객에게 인사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드는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턱선, 눈썹뼈, 깊게 들어간 눈, 입을 다무는 모양까지 30년 전 거울 속 제 얼굴이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젊은 남자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원피스에 상주 리본. 그 여자의 얼굴은 서연 씨를 닮았더라고요. 눈 모양, 입꼬리의 곡선이. 두 사람, 나란히 선 두 사람. 저는 화환 뒤에 서서 그 얼굴들을 바라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을 뻗으면 화환이 쓰러질 것 같아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연이다. 닮은 사람은 세상에 많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부정하는 것을 심장은 34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조문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서연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34년 전 분식집 앞에서 보았던 그 미소 그대로. 세월이 지나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이 휘어졌는데도 그 미소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향을 올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연기가 눈을 시렸어요. 연기 때문이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상주석의 젊은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빤히 마치 저를 알아보는 것처럼 그 시선이 등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 시선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한 발짝을 떼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등 뒤로 국화향이 따라왔고 그 젊은 여자의 시선도 따라왔어요.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박 실장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장례식장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누구의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의 장례식장에서 울 자격이 있겠습니까? 로비 의자에 앉아 물 한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컵이 구겨졌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실례합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아까 상주석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심했어요. 턱선의 각도, 눈썹 사이 거리, 코의 높이까지 틀이 같았습니다. 30년 전 제 얼굴에서 주름만 빼면 저 얼굴이었어요. 종이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인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어머니도 좋아하실 겁니다. 목소리까지 낮고 묵직했어요. 말투는 절제되어 있었고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단번에 느껴졌습니다. 어딘가 익숙했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어떤 사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질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어떤 사이? 그 세 글자가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34년 전에 사랑했던 사이. 34년 전에 잃어버린 사이. 34년 동안 배신당했다고 믿었던 사이. 그 어떤 대답도 이 자리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옛 지인입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했어요. 젊은 남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시다 가십시오. 그리고 돌아섰어요. 넓은 어깨, 고든 등, 걸어가는 뒷모습까지 닮았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서는 그 젊은 남자를 바라보는데 옆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의 옛 지인이시라고요. 상주석에 있던 젊은 여자였습니다. 서연 씨를 닮은 눈매의 여자. 가까이 오니 더 선명했어요. 눈 모양이 서연 씨였고 입꼬리의 곡선도 서연 씨였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달랐어요. 서연 씨의 눈이 따뜻했다면 이 여자의 눈에는 무언가를 가늠하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강태주입니다. 제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 여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주 미세하게 눈이 살짝 커졌다가 돌아왔고 담은 입술이 한번 떨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눈치 못 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이 여자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요. 그 여자는 그 말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눈가가 붉어진 게 보였어요. 국화향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왔을 때 11월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아니라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박 실장이 시동을 걸기 전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실장. 예, 회장님. 아까 그 상주. 젊은 남자. 이름이 뭡니까? 조물록에 윤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주가 2명이었는데 남자가 윤준혁, 여자가 윤준이.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쌍둥이. 그 단어가 가슴을 관통했어요. 나이는요? 33세로 보입니다. 33이면 박 실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계산이 되었을 거예요. 34년 전 서연 씨가 떠났고 33세 쌍둥이라면 시기가 맞았거든요.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실장도 저도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조사해줘요. 예. 윤준혁?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인지. 조용히. 박 실장이 백미러로 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 처음 보여주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안타까움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얼굴 같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산들이 지나갔습니다.
서연 씨가 이 풍경을 보며 34년을 살았겠구나 싶었어요. 혼자서, 쌍둥이를 데리고, 혼자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거실 소파에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외출복 차림이었어요. 어디 다녀온 건지 아니면 나가려던 건지 어느 쪽이든 저한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5년째 그랬거든요. 다녀왔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볍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캐묻는 톤이었습니다. 예. 누구 장례식이었는데요? 아침에도 물었고 지금 또 묻고 있었어요. 아내가 같은 질문을 2번 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말했잖아요. 옛날 알던 사람이라고. 옛날 알던 사람. 아내가 그 말을 되뇌었어요. 소파에 앉은 채 저를 올려다보는 눈이 차가웠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느꼈던 그 경계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당신 그 사람 장례식에 가서 뭘 보고 온 거예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내는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질문이 귀에서 맴돌았어요. 뭘 보고 온 거예요? 장례식에 가서 무엇을 보고 왔느냐는 질문. 보통은 누구를 만나고 왔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아내는 보고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달은 건 한참 뒤였어요. 저녁에 박 실장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윤준혁 33세, 태주건설 시공관리부 과장, 2019년 공채 입사, 7년 근속, 인사고가 상위 10%, 춘천 출신, 불황공란.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태주건설, 제 이름이 붙은 회사였어요. 제 회사에서 7년을 일하고 있었다니. 그 젊은 남자가, 제 얼굴을 가진 그 젊은 남자가 제 회사에서 7년 동안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마지막 줄. 불황공란. 아버지가 없는 아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서재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어지러운 게 아니라 세상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34년 동안 단단하다고 믿었던 땅이 발밑에서 갈라지고 있었어요. 닮은 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으니까요. 하지만 심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심장은 34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을 머리가 겨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을 감으면 장례식장 상주석에 그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스마트폰 속 문자가 아른거렸습니다. 불황공란. 그 세 글자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 같았어요. 새벽 3시에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서재 구석 캐비닛을 열었어요. 맨 아래 칸에 아무도 모르는 서랍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낡은 폴라로이드였어요.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랬고 한쪽 모서리가 접혀 있었습니다. 분식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서연 씨가 떡볶이 냄비 앞에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서 있었어요. 31살의 저는 사진을 찍는 게 쑥스러웠거든요. 34년 동안 이 사진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배신당했다고 믿었어요. 돈을 받고 떠난 여자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그런데 이 사진만은 찢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 마신 날이면 가끔 서랍을 열었어요. 바라보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한 적 없었어요. 사진 속 서연 씨의 웃음을 보다가 34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만난 건 지방 출장길이었어요. 강원도 쪽 건설 현장 시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전에 허기가 져서 아무 식당이나 들어갔어요. 간판에 서연인의 분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작은 가게였어요. 문을 여는데 종이 달랑거렸어요. 좁은 가게 안에 손님이 서너 명 있었고 떡볶이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 많이 오죠? 카운터 뒤에서 여자가 웃었어요. 28. 머리카락을 대충 올려 묶고 앞치마에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는데 그 웃음이 환했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그 사람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요. 국물 넉넉히 드릴게요. 앉아서 기다리는데 서연 씨가 떡볶이를 직접 가져다 줬어요. 접시에 어묵까지 하나 더 올려서요. 서비스예요. 비 맞고 오셨으니까. 그때 처음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몰랐어요. 재벌가 장남으로 태어나서 좋은 학교만 다니고 좋은 양복만 입고 좋은 사람들만 만났는데 그 좋은 사람들 중에 저한테 어묵 하나를 더 올려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일부러요. 어머,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시네. 또 떡볶이요? 아니요, 오늘은 라볶이로요. 어머, 라볶이는 좀 매운데 괜찮으세요? 그렇게 시작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현장 시찰 핑계를 대고 강원도까지 내려갔습니다. 2시간을 운전해서 분식 한 그릇을 먹고 2시간을 돌아왔어요. 비서가 의아해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서연 씨도 제 차 소리만 듣고 고개를 들더라고요. 사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사장님이라뇨. 이모라고 부르세요. 이모라고 하기엔 너무 젊으신데요. 서연 씨가 귀까지 빨개졌어요. 앞치마로 손을 닦으면서 고개를 돌리는데 귀 뒤가 발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다 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고백했습니다. 가게 문 닫은 뒤 서연 씨가 정리하는 걸 도와주다가 불쑥 말했어요. 서연 씨, 저 다음 주에도 올 겁니다. 네, 알아요. 매주 오시잖아요. 그 다음 주에도요.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서연 씨가 행주를 든 채 멈췄습니다. 저는 서연 씨한테 떡볶이 먹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한참을 아무 말 못하더니 서연 씨가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도 목요일만 기다렸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1년을 살면서 그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3달을 더 만났습니다. 몰래,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서연 씨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크게 묻지 않았어요. 회사 다녀요라고만 했는데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도 서연 씨한테 재벌가 장남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서연 씨의 눈이 달라질까봐 겁이 났거든요. 지금 이대로가 좋았습니다. 분식집 앞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냄비에서 건진 어묵을 나눠 먹는 것. 그게 전부였는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완벽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킨 건 반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비서 중 하나가 입을 열었는지 아니면 어머니 쪽 사람이 미행을 했는지 경위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태주야. 어머니 서재로 불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어머니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탁자 위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 씨 가게 앞에서 제가 차에서 내리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뭐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화가 나면 오히려 목소리가 낮아지는 분이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식집 한다며, 고졸이라며.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저는 서연 씨와 결혼할 생각입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탁자 위에 사진을 집어 반으로 찢었어요. 강씨 가문 3대를 내가 말아먹을 셈이냐. 어머니, 혼담이 오가고 있어. 미정이네 집안. 내가 그 집 딸을 만난 것도 알 텐데 분식집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서 가문을 망칠 거냐? 미정이네 집안. 박미정. 아버지 사업 파트너의 딸이었어요. 선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서연 씨를 만나기 전에도 그랬고 만난 뒤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니, 결혼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서재를 나왔어요. 어머니와 처음으로 맞선 날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가만 있을 것 같으냐?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일주일 뒤 사무실에 박미정 씨가 찾아왔어요. 태주 씨, 점심 같이 하실래요? 아버지들이 다음 달 골프 모임 잡으셨대요. 정략결혼 후보와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불편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양가 아버지가 이미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식사 중에 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태주 씨, 요즘 강원도 쪽 자주 내려가신다면서요? 숟가락이 멈췄어요. 현장 시찰 때문에요. 매주 목요일마다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이었어요. 그때 느꼈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걸. 하지만 저는 넘겼어요. 설마 하고.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목요일 분식집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정기 휴일이 아닌 목요일에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4번. 저녁이 되어서야 서연 씨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태주 씨, 저 괜찮아요. 며칠 쉬려고요. 이상했습니다. 서연 씨는 가게를 쉬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아파도 가게를 열었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지만 그날 저녁 긴급 이사회가 잡혀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뒤 다시 갔어요. 분식집 문은 열려 있었는데 서연 씨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이 웃지 않았어요.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운 얼굴이었어요. 서연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아무 일도. 눈이 부었잖아요. 알레르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고개를 돌렸거든요. 그날 밤 서연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새벽 2시에. 태주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그만 만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저는 태주 씨랑 안 맞아요. 처음부터 안 맞았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연 씨,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서연 씨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이별을 말하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잊어줘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친 듯이 차를 몰았어요. 새벽 4시에 분식집 앞에 도착했는데 가게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2층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갔습니다. 가게 문에 A사 용지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폐업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서연 씨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가게도 비었고 2층 방도 텅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서연 씨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어머니는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 고함에도 찻잔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했겠냐? 그 여자가 제 발로 떠난 거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 돈 봉투 줬더니 받고 갔다. 깔끔하게.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야.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안타깝지만 태주 씨, 그런 분이었나 봐요. 돌아보니 미정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재에. 왜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건지 그때는 의문을 품지 못했어요. 어머니와 미정 씨가 나란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두 사람의 눈빛이 같았습니다. 안타까움이 아니라 안도였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분노에 눈이 멀었거든요. 돈을 받고 떠났다. 그 한 문장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구나. 배신이었구나. 그 분노가 그리움을 삼켜버렸어요. 한 달 뒤 미정 씨와 정략 결혼을 수락했습니다. 사랑은 없었어요. 누구를 사랑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문이 원하는 대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렸어요. 서연 씨처럼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폴라로이드 속 서연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34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진 속 그 웃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제 쪽이었어요. 34년 동안 배신당했다고 믿었는데 어제 장례식장에서 본 것들이 그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정말 돈을 받고 떠난 거라면 왜 33세 쌍둥이가 있는 건지 시기가 맞았거든요. 서연 씨가 떠나기 직전이면 임신 초기였을 수 있었어요. 돈을 받고 떠난 여자가 아이를 혼자 낳아서 혼자 키우면서 아버지란에 이름 하나 넣지 않았다?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34년 동안 단단하다고 믿었던 진실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한 줄, 두 줄. 금이 갈수록 밑에서 다른 것이 올라왔습니다. 분노 밑에 묻어뒀던 것.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내의 그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 그 사람 장례식에 가서 뭘 보고 온 거예요? 뭘 보고 왔느냐? 아내는 그곳에 뭔가 볼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서재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오고 있었습니다. 11월의 햇살은 힘이 없었어요. 연하고 옅은 빛이 사진 위로 번졌습니다. 폴라로이드를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이번에는 맨 아래가 아니라 맨 위에 놓았습니다. 34년 만에 처음으로 이틀을 버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이틀이 한계였어요. 회의에 앉아 있어도 보고서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제 서류를 펼쳐도 윤준혁 태주건설 시공관리부 과장이라는 문장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박 실장에게 말했어요. 오늘 태주건설 현장 한번 가봐야겠어요. 태주건설이요? 어느 현장 말씀이십니까? 윤준혁 과장이 있는 현장. 박 실장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은 말이 필요 없었어요. 태주건설 은평 재개발 현장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현장 사무소를 지나는데 현장 소장이 뛰어나왔어요. 회장님, 연락 주시지. 이렇게 갑자기. 시찰이에요. 전체 현황 브리핑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현장부터 돌아볼게요. 핑계였습니다. 현장 시찰이 아니라 그 젊은 남자를 보러 온 거였어요. 그게 뻔히 보였을 텐데 현장 소장은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현장에 오면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거든요. 골조 공사가 한창인 3블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전 펜스 너머로 철근이 빼곡하게 솟아 있었고 타워 크레인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어요.
콘크리트 먼지가 자욱한 사이로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봤어요. 파란 안전모에 형광조끼를 입은 젊은 남자가 골조 앞에서 도면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는 현장 반장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도면을 짚으며 가끔 고개를 들어 골조를 올려다보고 다시 도면으로 돌아오고 동작이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알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본 그 얼굴. 제 30대 시절의 얼굴. 안전 펜스에 기대어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현장 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가고 준혁이 혼자 남아 도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볼펜을 귀 뒤에 꽂았다가 빼서 쓰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현장을 돌 때마다 볼펜을 귀 뒤에 꽂고 다녔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뒤에서 박 실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 친구 현장에서 평판이 좋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 소장한테 슬쩍 물어봤는데 일 잘하고 성실하고 아랫사람한테 소리 한번 지르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7년 동안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답니다. 조용히 제 할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요. 조용히 제 할 일만 하는 사람. 33년을 아버지 없이 살면서 아버지 이름 하나 없이 이 현장에서 7년을 묵묵히 일해 온 사람. 그것도 하필 아버지 이름이 붙은 회사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어요. 안전 펜스를 잡은 손이 하얘질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장 인부들이 식당 쪽으로 이동하는 걸 보면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다가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다가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혹시 내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증거도 없고 확신도 없고 자격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숨이 막혔거든요. 현장 식당 앞에서 준혁을 기다렸습니다. 안전모를 벗고 나오는 준혁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수건으로 이마를 닦는 모습이 또 저를 닮았더라고요. 수건을 접어서 목 뒤에 두르는 방식까지. 윤 과장,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준혁이 돌아봤습니다. 저를 알아보는데 1초가 걸렸어요. 회장님?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룹 회장이 계열사 건설 현장 식당 앞에서 말단 과장을 부르는 일은 없으니까요. 점심 먹었습니까? 아니요, 지금 먹으려고요. 같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준혁의 눈이 한번 좁아졌습니다. 경계하는 눈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장의 제안을 과장이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현장 근처 소박한 백반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2개를 시켰어요. 준혁이 수저를 들기 전에 냅킨으로 수저를 한번 닦는 걸 봤습니다. 저도 그 습관이 있었어요. 밥을 먹기 전에 수저를 닦는 습관. 서연 씨가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분식집에서 밥 먹을 때마다 서연 씨가 수저를 닦아서 건네주었거든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현장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겨우 그 말을 꺼냈어요. 힘든 건 당연하지요. 그래도 좋습니다. 뭔가 올라가는 걸 보는 게요. 콘크리트 위에 철근 올리고 그 위에 또 콘크리트 올리고 아무것도 없던 땅에 건물이 서는 거잖아요. 그게 좋습니다.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꾸밈이 없었어요. 진심이구나 싶었습니다. 7년이면 오래 다녔네요. 공채로 들어왔습니다. 따로 줄 같은 건 없었어요. 그 말을 왜 덧붙이는지 알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찾아온 건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경계였습니다.
줄도 없고 백도 없이 들어왔다는 걸 먼저 밝힌 거예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인사 기록을 봤어요. 준혁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인사 기록을요? 미안합니다. 다짜고짜 이런 말하면 당황스럽겠지요. 준혁이 저를 바라봤어요. 경계가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벽이 세워질 것 같았어요. 조심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윤 과장을 처음 봤을 때 어머니 윤서연 씨를 떠올렸어요. 옛날에 알던 분이라 어머니를 아셨다고 하셨지요. 옛 지인이라고. 예. 어떤 사이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장례식장에서 같은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때는 옛 지인이라고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넘길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의 눈을 보고 있으면 거짓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준혁의 입이 일자로 다물어졌어요. 어머니한테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4년 동안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어요. 서연 씨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행복했는지. 준혁이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답할지 말지를 재는 눈이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혼자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쌍둥이를 혼자 낳으셨고, 혼자 분식집을 하시면서 저희 학교 보내셨고, 아파도 가게를 여셨어요. 불평 한 번 안 하시고요. 그 말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혼자 쌍둥이를 낳았다. 혼자 분식집을 하면서 학교를 보냈다. 아파도 가게를 열었다. 불평 한 번 안 했다. 그 34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어깨 위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어요. 준혁이 그걸 봤을 거예요. 하지만 모른 척 해줬습니다. 실례지만 회장님, 준혁이 된장찌개 위로 시선을 떨구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무슨 빚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빚. 그 단어가 정확했습니다. 빚이었어요. 34년치 빚. 갚을 수 없는 빚. 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 대답을 예상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빚인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머니한테 갚지 못한 것이 있어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압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빚을 갚겠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혁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장례식장에 와주신 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 옛 지인분과 더 나눌 이야기가 없습니다. 준혁이 일어섰어요.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식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넓은 어깨, 고든 등.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뒷모습이었어요. 저는 준혁이 식당 문을 나갈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식당에 혼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된장찌개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어요. 반쯤 먹다 만 밥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나 봅니다. 회장님, 박 실장, 하나만 더 알아봐줘요. 말씀하십시오. 서연 씨 가게, 춘천에 분식집 하셨다고 했지요? 그 가게가 아직 있습니까? 폐업 상태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서연 씨 입원하신 뒤로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가게 안에 벽에 사진 같은 게 걸려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 실장이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춘천 분식집 벽에 걸려 있던 액자 사진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양쪽에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 서연 씨는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앞치마 끈을 잡고 있었어요. 4자리짜리 식탁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자리. 전화기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앉았어야 할 자리였어요. 34년 동안 비어있던 그 의자에 제가 앉았어야 했습니다. 떡볶이를 끓여주는 서연 씨 옆에서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운동회에 가고 졸업식에 가고 그 모든 순간에 저는 없었어요. 제가 34년을 늦었습니다. 34년이요. 준혁이 식당에서 일어선 뒤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회의를 주재하고 결제를 올렸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식당이었어요. 반쯤 먹다 남긴 밥그릇, 비스듬히 빠진 빈 의자, 돌아서는 넓은 어깨, 그리고 준혁이 했던 말. 회장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무슨 빚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그 질문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눈을 감으면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절제된 목소리. 화가 난 게 아니라 경계하는 목소리. 아직 저를 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문을 열어줄 생각도 없다는 목소리였습니다. 나흘째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혼자 아침을 먹고 있는데 건너편 방에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5년째 각방을 쓰면서 아침 식탁에서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아내는 아침을 안방에서 따로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식탁으로 왔습니다. 여보.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어요. 아내가 저를 여보라고 부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디 다녀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장례식 다녀온 뒤로 외출이 잦잖아요. 태주건설 현장에도 갔다면서요? 등이 뻣뻣해졌어요. 태주건설 현장에 갔다는 걸 아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 현장 시찰이었어요. 회장이 계열사 건설 현장을 직접 시찰한 게 몇 년 만이에요? 3년? 5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룹 회장이 계열사 현장을 직접 가는 일은 없었어요. 아내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빠요. 먼저 나갈게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등을 따라왔어요. 현관까지. 당신 그 장례식에서 뭘 본 거예요?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장례식 다녀온 날에도 했고 그 다음 날에도 했고 지금 또 하고 있었어요. 같은 질문을 3번째 반복하는 사람. 아내는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34년 결혼 생활 동안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 비서실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어요. 회장님, 사모님 쪽에서 인사팀에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비서실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인사팀에 무슨 자료요? 태주건설 시공관리부 직원 명단이요. 사모님 보좌관이 직접 전화하셨다고 합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아내가 태주건설 직원 명단을 요청했다. 시공관리부. 준혁이 있는 부서였어요. 자료 넘겼습니까? 아직입니다. 회장님 결제 없이는 외부 유출이 안 되니까요. 넘기지 마세요. 차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날부터 아내가 보여준 반응들이 하나하나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거긴 왜 가요? 누구 장례식이었는데요? 당신 그 사람 장례식에 가서 뭘 보고 온 거예요? 아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서연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아이가 있다는 것까지도. 34년 전 어머니와 함께 서연 씨를 쫓아낸 사람이라면 그 뒤로도 감시를 했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 증거 없는 추측이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싸늘해지는 건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 실장을 불렀어요. 사모님 쪽 동향을 좀 파악해줘요. 조용히. 박 실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사모님을요? 내가 어디 다니는지 누군가 아내한테 보고하고 있어요. 아내가 태주건설 직원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박 실장이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의 눈에 여러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마침내 라는 표정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뒤 아들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현우예요. 현우의 전화는 보통 짧았어요.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로 끝나는 안부 전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아버지,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라니. 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요. 아내가 현우한테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시대요. 옛날 여자 장례식에 다녀오더니 태주건설 현장까지 찾아가셨다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내가 아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내일이에요. 아버지 일이 저도 관련되는 일이면 알아야지요. 현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장례식에 젊은 상주가 있었는데 아버지를 닮았다고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 입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혹시 아버지한테 숨기시는 게 있으신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상주의 얼굴 이야기를 알았을까? 저는 아내한테 상주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장례식에 동행한 사람은 박 실장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독자적으로 조사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한테 들은 건지 어느 쪽이든 아내의 정보망이 저보다 빨랐습니다. 현우야, 지금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버지. 현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어머니가 걱정하고 계세요. 저도 걱정되고요. 아버지 나이에 이런 일이 밖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제게 소문이라도 나면. 현우.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내 나이였을 때 잃어버린 게 있어. 그걸 34년 만에 다시 마주친 거야. 그게 전부다. 전화기 너머로 현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불안해하세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알겠어. 끊어. 전화를 끊고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어요. 천장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현우를 끌어들였어요. 아들을 방패막이로 세운 거였습니다. 34년 전에는 어머니를 이용했고 지금은 아들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아내의 행동 패턴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아내가 안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외출복이 아니라 실내복이었어요. 싸울 준비를 하고 나온 복장이었습니다. 34년을 같이 살면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여보, 앉아요. 저는 서재로 가려던 발을 멈추고 아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현우한테 전화했다면서요? 당연하지요. 아들한테 말 안 하면 누구한테 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했어요. 아버지가 옛날 여자 장례식에 다녀온 뒤로 이상해졌다고.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내의 눈이 좁아졌어요.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걱정하는 아내의 눈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지키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여자 장례식에서 뭘 봤길래 이러는 거예요? 젊은 상주가 당신을 닮았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받아쳤어요.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이런 짓을 해요. 죽은 여자 장례식에 가서 울고 그 집 자식을 찾아다니고 제게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태주그룹 회장이 사생아 찾아다닌다고 뉴스에 나와도 좋겠어요? 사생아. 그 단어가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 아이들은 사생아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당신 자식이라는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 아내는 증거를 말하고 있었어요. DNA 검사를 하지 않은 이상 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준혁의 얼굴을 본 순간 증거 같은 건 필요 없었어요. 심장이 아는 것을 서류가 증명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할 이야기가 없어요. 할 이야기가 없다고요? 이 집안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 문을 닫았어요. 문 너머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 자식들이 당신한테 무슨 돈이라도 뜯어낼 셈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냐고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11월의 밤이 깊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말이 귀에 남았어요. 그 여자 자식들이 돈을 뜯어낼 셈이 아니냐. 34년 전에도 어머니가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야. 어머니와 아내. 두 사람의 말투가 닮아 있었어요. 같은 논리, 같은 무기.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재단하는 방식이 똑같았습니다. 아내가 두려워하는 건 소문이 아니었어요. 소문은 핑계였습니다. 진짜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34년 전 자기가 한 일이 들통나는 것.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이 간 곳에서 빛이 새어나오듯 진실이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어요. 서재에 앉아 얼마나 지났을까요?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 시간에 모르는 번호라니. 보통은 받지 않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여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준희 씨입니까? 전화기 너머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드릴 게 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맡기신 게 있어요. 직접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뭡니까? 편지예요. 편지. 서연 씨가 남긴 편지.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강태주라는 사람이 장례식에 오면 전해줘라고. 오시지 않으면 태울 거였어요.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연 씨는 제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 34년 만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한 줌의 가능성에 편지를 남긴 거였습니다. 만나 뵐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편지. 서연 씨가 죽어서까지 남긴 편지. 그 안에 뭐가 적혀 있을까? 원망이 적혀 있을까? 34년 동안 찾아오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적혀 있을까? 아니면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면 그날 밤 새벽 2시에 울면서 전화를 끊던 그 사람의 진짜 이유가 적혀 있는 건 아닐까? 토요일이 멀었습니다. 34년을 기다렸으면서 사흘이 이렇게 길 줄은 몰랐어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사흘이 일주일처럼 길었어요. 수요일 밤에 준희 씨한테서 전화를 받은 뒤로 저는 매일 밤 같은 상상을 했습니다. 편지. 서연 씨가 남긴 편지.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을까? 원망일까? 용서일까? 아니면 34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진실일까? 약속 장소는 춘천이었어요.
준희 씨가 정해준 곳은 춘천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나무 간판에 숲속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주차장에 차가 2대뿐이었습니다. 박 실장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혼자 들어갈게요. 네, 회장님. 카페 문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한 번 놓았다가 다시 잡았어요. 65년을 살면서 문 하나 여는 게 이렇게 무서운 적은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창가 자리에 준희 씨가 앉아 있었어요. 검은 코트에 흰 목도리. 장례식장에서 봤을 때보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낸 지 보름도 안 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준희 씨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어요. 예의 바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 씨가 잘 키웠구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켜야 하는데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갈색 봉투만 보였습니다. 낡은 크라프트지 봉투였어요.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한쪽에 볼펜으로 강태주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 씨의 글씨였어요. 34년 전 분식집 메뉴판에 적던 그 동글동글한 글씨. 세월이 지나 조금 흔들려 있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쓰신 거예요. 준희 씨가 봉투를 가만히 밀어왔습니다. 투병 중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편지지를 사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편의점 편지지 말고 예쁜 거. 문구점에서 꽃무늬 편지지를 사다 드렸어요. 한 글자 한 글자 힘들게 쓰셨어요. 손이 많이 떨리셨거든요. 항암 치료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사흘을 쓰셨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다 쓰신 날 저한테 주시면서 그러셨어요. 강태주라는 사람이 엄마 장례식에 오면 전해줘라. 오지 않으면 태워라.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던 겁니까? 네. 어머니는 확신이 없으셨어요.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다고요. 34년이니까. 34년. 그 숫자가 또 가슴을 눌렀습니다. 오빠는 몰라요. 준희 씨가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이 편지가 있다는 것도 아버지가 누구인지도요. 어머니가 오빠한테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정이 있었다고만 하셨어요. 편지는 저한테만 맡기셨어요. 왜 윤준혁 씨한테는 안 맡기셨을까요? 오빠는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어릴 때부터요. 준희 씨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운동회 때 다른 아이들 아버지가 오시면 오빠가 운동장 구석에 가서 혼자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밤에 우셨거든요. 소리 안 나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빠한테는 맡기지 못하신 거예요. 오빠가 이 편지를 보면 분노가 먼저 올 테니까 저한테 맡기시면서 그러셨어요. 내가 판단해라. 그 사람이 어떤 얼굴로 오느냐에 따라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제가 어떤 얼굴로 왔습니까? 준희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 앞에 서셨을 때 향 올리시는 손이 떨리셨잖아요. 연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연기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결정했어요. 드리기로. 준희 씨가 봉투를 완전히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가벼웠습니다. 편지지 서너 장의 무게.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 가장 무거웠어요. 34년의 무게가 거기 들어 있었거든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꽃무늬 편지지. 연보라색 바탕에 작은 코스모스가 그려져 있었어요.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사람이 쓴 글씨.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어 눌러 쓴 게 보였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주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장례식에 와주신 거겠지요. 올 줄 알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34년이니까요.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남겨요. 태주 씨, 먼저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저는 돈을 받고 떠난 게 아니에요. 34년 전 태주 씨 어머님이 가게로 찾아오셨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젊은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라고. 두 분이 가게 문을 닫게 하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돈 봉투를 내밀면서 깨끗이 사라지라고. 저는 그 돈 안 받았어요. 받지 않았는데 그 젊은 여자분이 돈 봉투를 테이블에 놓고 가시면서 그러셨어요. 다시 나타나면 아이까지 없애겠다. 그때 저는 임신 8주차였어요. 태주 씨한테 말하려고 했었어요. 그 주에 말하려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겁이 났어요. 태주 씨 어머님이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옆에 서 있던 그 젊은 여자분의 눈이 무서웠어요. 진심이라는 게 보였거든요. 아이를 지키려면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태주 씨한테 전화했어요. 울면서 그만 만나자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을 했어요. 태주 씨 쌍둥이예요. 아들 준혁이, 딸 준이. 당신 아이예요. 준혁이는 태주 씨를 많이 닮았어요. 턱선이랑 눈매가 판박이에요. 걸어가는 뒷모습까지 닮아서 가끔 등을 보면 태주 씨인 줄 알고 심장이 뛰었어요. 준이는 저를 닮았대요. 눈이 닮았다고들 하더라고요. 두 아이 다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아이들이에요.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도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제 평생의 자랑이에요. 태주 씨, 원망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몰랐으니까요. 당신이 저를 배신자로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건 알아요. 돈 받고 떠난 여자.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아팠어요. 34년 동안 가장 아팠던 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태주 씨가 저를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바로잡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잡으면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곧 떠나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 남겨요. 한 가지 부탁이에요. 아이들을 만나시거든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부족한 건 없었어요. 아버지 자리가 비어 있긴 했지만 저는 그 자리를 미움으로 채우지 않았어요. 태주 씨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사정이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만 말해줬어요. 마지막으로 태주 씨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날들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분식집에 와주셔서 떡볶이 맛있다고 해주셔서 제 이름 불러주셔서 34년 전이나 지금이나 좋아했어요. 서연 올림. 편지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눈물 때문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3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눈앞이 하얘진 거였습니다. 돈을 받고 떠난 게 아니었어요. 쫓겨난 거였습니다. 임신한 채로 혼자서 아이를 지키려고 그리고 34년 동안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자기를 배신자로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한 채 34년을 살았어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편지지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꽃무늬 편지지의 연보라색 바탕 위에 눈물 얼룩이 번졌어요. 서연 씨의 글씨가 번지는 게 보였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가 나왔어요. 제 목에서 울음소리였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사람 앞에서 운 적이 손에 꼽았는데 그날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목이 꺾이고 숨이 끊겼다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희 씨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맞은편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지도 않았고 괜찮다고 말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걸 처음으로. 한참이 지났습니다. 종이 냅킨으로 눈을 닦았어요. 손등이 젖었습니다. 준희 씨,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희 씨는 저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준희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가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으니까 원망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원망하지 않는 겁니까? 준희 씨가 한참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11월의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카페 안에는 저와 준희 씨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준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가 운동회 날 운동장 구석에 서 있을 때, 어머니가 밤마다 우실 때, 병원비가 없어서 제가 새벽 알바를 뛸 때, 아버지라는 사람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원망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그런데요. 준희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러셨어요. 준희야, 그 사람은 몰랐어. 알았으면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보장한다. 그러셨어요. 서연 씨는 죽어서까지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34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고 아파도 가게를 열고 병원비가 없어도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저를 원망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아버지의 나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죽으면서까지 그 사람은 알았으면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도대체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준희 씨, 네. 편지에 예비 며느리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준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어머님 옆에 젊은 여자분이 한 분 있었는데 예비 며느리라고 소개하시더라고. 예비 며느리. 34년 전 태주 씨 어머니 옆에 서서 예비 며느리라고 자기소개를 한 젊은 여자. 미정 씨였습니다. 다시 나타나면 아이까지 없애겠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미정 씨였어요. 어머니 서재에서 저도 안타깝지만 태주 씨, 그런 분이었나 봐요라고 말하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안타까운 척하면서 이미 자기 손으로 쫓아낸 뒤였어요. 34년 동안 제 옆에 앉아서 제가 서연 씨를 배신자로 기억하는 걸 지켜본 거였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것이었어요. 34년 동안 속았다는 것.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한테 속았다는 것. 그 사실이 뼈 안쪽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준희 씨, 이 편지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드리라고 하셨으니까요. 고맙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조심스럽게. 서연 씨의 글씨 위에 떨어진 눈물 얼룩이 마르지 않은 채 번져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11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감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34년 동안 이 하늘 아래서 혼자 버텼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34년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남은 일을 해야 했어요. 서연 씨가 편지에 쓰지 않은 것. 서연 씨가 34년 동안 참고 삼킨 것. 서연 씨 대신 제가 물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서울로 가요. 네, 회장님. 박 실장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저를 한번 봤어요.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서울까지 1시간 반.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아내한테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34년 전 서연 씨를 쫓아낸 게 어머니뿐이 아니었지?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편지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두 번째 읽으니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것이 올라왔습니다. 편지를 처음 읽을 때는 슬픔에 먹혀서 보이지 않았던 것. 글자 하나하나 사이에 숨겨진 것. 옆에 젊은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라고. 그 젊은 여자분이 돈 봉투를 테이블에 놓고 가시면서 그러셨어요. 다시 나타나면 아이까지 없애겠다. 서연 씨는 편지에서 단 한 번도 그 여자의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젊은 여자분이라고만 했습니다. 이름을 몰랐을 수도 있고 일부러 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4년 전에 예비 며느리라고 자기소개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한 명뿐이었거든요. 박미정, 지금의 아내. 박 실장. 예, 회장님. 집으로 가지 말고 사무실로 가요. 네. 토요일 오후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비서실 불을 켜고 박 실장을 앞에 앉혔어요.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마주 앉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박 실장, 예. 34년 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 실장의 어깨가 굳는 게 보였어요. 장례식장 가는 길에 내가 물었지요. 정말 가시겠습니까? 그때 박 실장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가셔도 되겠습니까? 같은 뉘앙스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물을 때마다 백미러로 나를 봤어요. 아무 말 안 하면서 30년을 같이 일한 사람이 그런 표정을 짓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 씨가 남긴 편지를 읽었어요. 편지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서연 씨는 쫓겨난 거였어요. 돈을 받고 떠난 게 아니라 어머니와 미정 씨가 함께 찾아가서 쫓아낸 거였어요. 박 실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박 실장,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어요. 사무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봤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34년 전 저는 회장님 비서실 막내였습니다. 뭔가 현관에서 서류를 전달하려고 갔다가 윤 여사님이 현관 앞에서 우시는 걸 봤어요. 윤 여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울고 계셨는데 그 뒤에 사모님이 아니 당시 박미정 씨가 서 계셨습니다. 팔짱을 끼고 윤 여사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미정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정확한 말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는 오지 마세요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어머님이 안에서 나오시면서 미정 씨한테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 3장에서 회상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정 씨에게 했던 말. 그때는 무심코 넘겼는데 그 말의 무게가 지금에서야 느껴졌어요.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박 실장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막내 직원이 회장 어머님과 예비 사모님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증거도 없었고 말하면 저만 잘리는 거였습니다. 그 뒤로 30년 동안은요,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박 실장의 눈이 붉어졌어요. 회장님, 저는 30년간 이 말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30년. 박 실장도 30년을 침묵 속에서 살았어요. 그 무게가 어땠을지 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따질 대상은 박 실장이 아니었거든요. 박 실장, 집으로 가요.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지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오기를 기다린 거였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토요일인데 사무실도 안 갔을 거잖아요. 대답하지 않고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미정 씨, 아내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보가 아니라 미정 씨. 결혼 후 처음으로 이름을 부른 거였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이 한순간 커졌다가 좁아졌습니다. 갑자기 왜 이름을 불러요? 서재로 와요.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뒤따라왔어요. 서재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마주봤어요. 미정 씨, 한 가지만 물을게요. 34년 전 서연 씨를 쫓아낸 게 어머니뿐이 아니었지요? 서재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게 보였어요. 천천히 입술부터 하얘지고 볼이 하얘지고 이마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놀랐지만 무너지지는 않겠다는 눈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서연 씨가 편지를 남겼어요. 죽기 전에.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봉투 위에 글씨로 갔어요. 강태주님께. 아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편지에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다고. 예비 며느리라고 자기소개를 했다고. 다시 나타나면 아이까지 없애겠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미정 씨였어요. 아내가 봉투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쓴 편지 하나가 증거예요? 박 실장이 봤어요. 그날 현관에서 서연 씨가 울고 있을 때 미정 씨가 서 있었다는 걸. 아내의 입이 일자로 다물어졌습니다. 박 실장이? 그 사람이 30년 넘게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서 30년을 입 다물고 있었던 이유가 미정 씨한테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서재가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울렸습니다. 아내가 소파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앉았어요. 서 있을 힘이 빠진 건지 앉아서 싸우려는 건지 아내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가움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사람의 눈이었어요. 알겠어요.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맞아요. 내가 어머님한테 알려드렸어요. 그 여자가 어디 사는지. 내가 같이 갔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까 달랐어요. 34년 동안 옆에서 잠들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자백이었거든요. 어머님 혼자서는 그 여자가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비서실 막내한테 물어서 알아냈어요. 아이까지 없애겠다는 말도 미정 씨가 한 겁니까?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겁을 주려고 한 말이었어요. 진짜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겁을 주려고? 임신한 여자한테?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는 건 오래간만이었어요. 서연 씨는 임신 8주차였어요. 그 사람이 아이를 지키려고 도망쳤어요. 혼자서 34년을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다가 죽었어요. 아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에 가까웠어요. 우리 집안과 당신 집안에 혼담이 걸려 있었는데 분식집 여자한테 빼앗길 수는 없었잖아요. 어머님이 먼저 저한테 오셨어요. 내가 좀 도와줘라. 그 말을 하셨는데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시어머니 될 분이 부탁하시는데 그게 부탁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나도 당신한테 사랑받은 적 없잖아요.
아내의 말에 서재가 조용해졌어요. 34년 동안 나도 외로웠어요. 당신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저한테 진심으로 웃은 적 없잖아요. 눈이 웃지 않았어요. 항상 나도 알았어요. 당신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사실이었거든요. 34년 동안 아내에게 진심으로 웃은 적이 없다는 것. 그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다고요? 한 발짝 다가갔어요. 아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미정 씨, 그걸 지금 나한테 합니까? 그 사람은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다가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당신이 외로웠다고요. 그 사람보다 외로웠습니까? 아내가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34년 동안 내 옆에 앉아서 내가 서연 씨를 배신자로 기억하는 걸 지켜봤지요.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한마디만 하면 됐어요. 그 여자가 돈 받고 간 게 아니야. 그 한마디면 됐는데 34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미정 씨, 이 결혼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흐르는 와중에도 눈이 커졌습니다. 이혼이요? 당신 지금 이혼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말이 돼요? 34년을 살았는데 죽은 여자 편지 하나 때문에 이혼을 해요? 죽은 여자 편지 때문이 아닙니다. 34년간의 거짓 때문이에요. 서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데 뒤에서 전화기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지금 와. 빨리. 아버지가 이혼한다고 해. 현우였어요. 아내는 또 아들을 불렀습니다. 34년 전에는 어머니를, 지금은 아들을. 항상 누군가를 앞에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서재 안보다는 나았습니다. 차 안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현우에게. 현우야.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요. 이혼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는 길에 차 세우고 들어라. 네. 34년 전 내 어머니가 한 일이 있어. 내 첫사랑을 쫓아냈어. 임신한 여자를. 내 어머니와 같이. 전화기 너머로 현우의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낳았어. 쌍둥이야. 장례식장에서 본 그 상주가 내 아들이야. 내 이복형이고.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서연 씨가 죽기 전에 남긴 편지가 있어. 내 어머니가 직접 가서 쫓아냈다고 적혀 있어. 내 어머니도 방금 인정했고. 어머니가 인정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현우야, 어머니한테 화내러 가지 마라. 그건 나와 내 어머니 사이의 일이야. 다만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위에 형이 하나 있고 누나가 하나 있다는 거야. 이름은 윤준혁이하고 윤준이야. 33살이야. 너보다 2살 위야. 전화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현우가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을 고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버지.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아. 너는 몰랐어. 전화를 끊고 차 시트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제 남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준혁에게 편지를 보여주는 것.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미정 씨를 추궁하는 것보다 박 실장한테 증언을 듣는 것보다 준혁의 얼굴을 마주하고 이 편지를 건네는 것. 그 아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말을 할지.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하지만 미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 씨가 34년을 미루었고 저는 이미 충분히 늦었으니까요.
전화기를 들었어요. 준희 씨 번호를 눌렀습니다. 준희 씨, 강태주입니다. 네, 회장님. 준혁 씨를 만나야 합니다. 편지를 보여주려고요.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준희 씨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오전에 오빠 집으로 오세요. 제가 먼저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내일 34년 만에 아들에게 아버지라고 말하는 날이 올 겁니다. 잠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연 씨는 34년을 잠 못 이루었을 테니까. 하룻밤쯤이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어요. 서재 소파에서 뒤척이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아내와의 대화가, 박 실장의 고백이, 서연 씨의 편지가 전부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몰랐어요. 양복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양복을 입고 가면 그건 회장이 가는 거지 아버지가 가는 게 아니니까요. 캐비닛 깊숙이에서 회색면 점퍼를 꺼냈어요. 10년 전에 사서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면 점퍼를 입을 일이 없었거든요. 거울 앞에 섰어요. 면 점퍼를 입은 65세의 남자가 거울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 같지 않았어요. 그냥 나이 든 남자였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로 가는 거니까. 편지 봉투를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 쪽에. 현관을 나서는데 안방 쪽이 조용했어요. 아내가 어젯밤 이후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왔다 갔는지 아니면 오지 않았는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아내 쪽이 아니라 아이들 쪽으로 가는 날이었으니까요. 박 실장이 차를 몰았습니다. 춘천까지 1시간 반. 이번이 3번째 춘천행이었어요. 첫 번째는 장례식장, 두 번째는 카페에서 준희 씨를 만났을 때, 그리고 3번째. 회장님, 예. 오늘은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 실장이 처음으로 사적인 말을 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업무 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백미러 속 박 실장의 눈이 붉었어요. 고마워요. 준혁의 집은 춘천 외곽 작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3번째 계단에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올랐어요. 4번째, 5번째. 한 계단 한 계단이 34년의 무게였습니다. 3층 문 앞에 서니 문이 열려 있었어요. 준희 씨가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준혁 씨는 거실에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이야기했어요. 편지 이야기도요.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준희 씨가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듣고 나서 방에 들어가셨다가 새벽에 나오셨더라고요. 눈이 부어 있었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좁은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거실이었어요. 20평 남짓한 빌라의 거실. 소파 하나, TV 하나, 작은 식탁 하나. 제가 사는 240평짜리 집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처음 봤을 때의 그 단정한 자세가 아니었어요. 어깨가 굽어 있었고 고개가 떨구어져 있었습니다. 밤새 운 사람의 자세였어요. 준혁 씨,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입술이 말라 있었고 얼굴이 하룻밤 사이에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닮은 그 얼굴이 지금은 서연 씨가 울던 밤의 얼굴을 닮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작은 식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앞에 놓고 마주 앉았던 것과 같은 거리였는데 오늘은 전부 달랐어요. 준이한테 다 들었습니다. 준혁이 무릎 위에 손을 꽉 쥐었어요. 편지도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쫓겨난 거였다면서요. 예. 34년 동안 혼자 저희를 키우신 거였다면서요. 예. 그리고 당신이. 준혁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에 물기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꾹 참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울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그랬고 식당에서도 그랬습니다. 감정을 바깥으로 내지 않는 사람. 저를 닮은 거였어요. 당신이 제 아버지라면서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예. 34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참다 넘친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갈 때 보호자란에 아버지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빈칸으로 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 직업 쓰라는 숙제가 있었어요. 저만 빈칸이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운동회 때 다른 애들 아버지가 오시면 저는 운동장 구석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달려오셨는데 어머니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준희 씨가 부엌 쪽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게 들렸어요. 소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한 번도 아버지를 욕하지 않으셨어요. 준혁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다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더 힘들었어요. 욕이라도 하시면 같이 미워할 텐데 어머니가 감싸니까 혼자 미워해야 했거든요. 가슴에 못이 하나씩 박히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할 때마다 한 개씩 미안합니다. 겨우 그 말을 했어요. 세 글자. 34년의 무게를 담기에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세 글자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부족한 걸 압니다. 34년을 한마디로 갚을 수는 없어요. 준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분노 너머에 있는 것. 버림받은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33세의 성인이 운동장 구석에 서 있던 7살 아이의 눈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정을 몰랐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쫓겨났다는 것도 아이가 있다는 것도 어머니한테 속았어요. 서연 씨가 돈을 받고 떠났다고 34년 동안 그걸 믿었습니다. 몰랐다고 하면 전부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즉답했어요. 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몰랐다는 건 변명이 아니에요. 찾아보지 않은 건 제 잘못이니까요. 화가 났어도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어도 한 번쯤은 직접 확인했어야 했어요. 그걸 34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그건 제 책임입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무릎 위에 놓인 양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시계 소리만 울렸습니다. 작은 빌라 거실의 벽시계. 똑딱 똑딱. 회장님.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도 됩니까? 뭐든 물어보세요. 어머니를 사랑하셨습니까? 목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울음이었어요. 막으려고 했는데 막을 수 없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재벌 회장이 33세 아들 앞에서 작은 빌라 거실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했어요. 34년 전에도, 지금도. 준혁의 입이 일그러졌습니다. 참고 있던 것이 무너지는 얼굴이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어릴 때요. 준혁의 목소리가 아이 같아졌어요. 33세의 남자가 아니라 7살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운동의 날 아버지라는 사람이 한 번쯤은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그 한마디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왔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은 거였습니다. 스스로도 몰랐어요.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준혁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윤 과장도 아니고 준혁 씨도 아닌 준혁아. 가지 못해서, 찾지 못해서 34년 동안 준혁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준혁이 제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두 사람이 바닥에 마주 앉은 거였습니다. 소파도 아니고 식탁도 아니고 차가운 빌라 거실 바닥에 준혁이 손을 뻗었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끌어당겼어요. 포옹이었습니다. 아들의 품이 넓었어요. 어깨가 넓었습니다. 서연 씨가 혼자 키운 아이가 이렇게 컸어요. 제가 안아본 적 없는 아이가 지금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33해 만에 첫 포옹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깨 위로 느껴지는 준혁의 체온이, 등을 두드리는 준혁의 손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부엌에서 준희 씨가 소리 없이 걸어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등에 팔을 돌렸습니다. 세 사람이 작은 빌라 거실 바닥에 앉아 울었어요. 한참을 울음이 멈추고 나서 준희 씨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배고프시죠?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식탁에 앉아 부엌을 바라봤어요. 준희 씨가 냄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떡볶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분식집 하셨잖아요. 어머니 레시피예요. 준혁이 식탁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눈이 붉었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떡볶이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34년 전 분식집에서 서연 씨가 끓여주던 떡볶이, 어묵을 하나 더 올려주던 손. 서비스예요. 비 맞고 오셨으니까. 코끝이 찡했어요. 준희 씨가 접시 3개에 떡볶이를 담아왔습니다. 작은 식탁에 나란히 놓였어요. 저, 준혁, 준희. 세 사람이 서연 씨의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매웠어요. 서연 씨 떡볶이는 원래 매웠거든요. 34년 전에도 그랬어요. 매운데 자꾸 손이 가는 맛. 눈물이 나는 게 매운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떠세요? 준희 씨가 물었어요. 맛있어요.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맛이랑 똑같아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레시피를 알려주셨거든요. 나중에 아버지 만나면 해줘라고 하셨어요. 수저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서연 씨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걸. 확신은 없었지만 가능성에 딸에게 레시피를 남긴 거였습니다. 편지도 레시피도 전부 혹시나에 건 것이었어요. 34년을 기다린 사람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미정 씨와의 이혼은 6개월 걸렸습니다. 미정 씨는 끝까지 버텼어요. 변호사를 세우고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 흘리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의 편지와 박 실장의 증언 앞에서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합의 이혼으로 정리됐습니다. 미정 씨는 청담동 아파트 한 채를 받고 떠났어요. 재계 모임에는 더 이상 나오지 못했습니다. 소문이 돌았거든요. 34년 전에 남편의 첫사랑을 임신한 채로 쫓아낸 여자. 그 소문이 미정 씨한테는 감옥보다 무거운 벌이었을 거예요. 현우는 한동안 연락이 끊겼었어요. 어머니 편도 아니고 아버지 편도 아닌 어디에도 서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형이랑 누나한테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현우가 형, 누나라고 말한 건 그 전화가 처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현우가 준혁한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는지. 준혁이 한참 현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 두 글자가 전부였지만 현우의 어깨가 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준혁은 태주건설에서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인사위원회에서 실적으로 올린 거였습니다. 7년간의 현장 경험과 프로젝트 성과가 근거였어요. 이사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 준혁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시키신 거 아니지요? 내가 시킬 것 같으면 너를 몰랐겠냐? 전화기 너머로 준혁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듣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서연 씨를 닮았더라고요. 떡볶이 냄비 앞에서 웃던 그 소리. 준이는 결혼을 했어요. 출판사 동료와. 결혼식 날 제가 바지 저고리를 차려입고 갔습니다. 하객석에 앉는데 준이가 한복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서연 씨를 닮은 그 얼굴이 한복을 입으니까 34년 전 분식집에서 웃던 서연 씨가 거기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손잡아 주세요. 버질로드를 같이 걸었습니다. 준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딸의 손을 잡고 걷는 아버지. 33년 늦은 아버지. 하지만 여기 있었습니다. 올해 추석이었어요. 준혁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추석에 같이 묘소 가시죠. 아버지. 준혁이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1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회장님이었고 그 다음은 아무 호칭도 없이 말끝을 흐렸고 어느 날 불쑥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식탁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무심코 나온 거였어요. 아버지, 떡볶이 드세요. 그때 저는 숟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었습니다. 준혁은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자연스럽게 나온 거였습니다. 33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단어가 떡볶이 냄비 앞에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아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거운 단어가 이렇게 따뜻한 줄 처음 알았어요. 추석 아침 춘천 교회 묘지에 갔습니다. 서연 씨의 묘소 앞에 4사람이 섰어요. 저, 준혁, 준이, 그리고 준이의 남편. 묘비에 윤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63만 2025, 62년의 생. 그 62년 중 34년을 혼자 살았어요. 준혁이 저를 올렸습니다. 준이가 그 옆에서 저를 올렸어요. 저는 두 아이 뒤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 씨,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만 움직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묘비 앞에 놓인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당신 혼자서 34년 동안 코끝이 찡했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당신이 그 자리를 미움으로 채우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의 바람. 3년 전 장례식장에서 불던 바람과 같은 바람이었어요. 그때는 차갑기만 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준이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 준혁, 준이, 준이의 남편. 4사람이 나란히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 자리가 채워진 사진. 묘비 옆에 사진을 기대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빈자리가 없어요. 뒤에서 준혁의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넓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서연 씨가 키운 손. 아무 말 없이 어깨를 잡아주는 손. 묘소를 내려오는 길에 준혁이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분식집 레시피 있잖아요. 예. 준이가 가게를 열고 싶어 한대요. 서연이네 분식 이름 그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준이가 뒤에서 웃고 있었어요. 서연 씨의 미소였습니다. 좋지요. 그 한마디에 준이의 눈이 젖었어요. 묘소 아래로 춘천 시내가 보였습니다. 34년 전 서연 씨가 이 풍경을 보며 살았겠구나. 매일 아침 이 하늘 아래서 떡볶이를 끓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밤이면 혼자 잠들었겠구나.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요. 하지만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34년은 너무 늦었으니까. 그런데 틀렸습니다. 늦었어도 진심은 닿았어요. 서연 씨가 34년을 기다려준 덕분에, 편지를 남겨준 덕분에, 아이들을 미움 없이 키워준 덕분에, 사랑에는 늦은 나이가 없듯이 진심에도 늦은 시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